서울의 밤은 깊어만 갔다. 도시에 꺼지지 않는 맥박처럼 반짝이는 수만 개의 불빛들이 내 눈에는 곧 증명될 비관의 그림자로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노인병학 전문가인 나, 이명은 한국의 고령화 사회 요양 시스템을 시찰하는 임무를 띠고 이곳을 찾았다. 오기 전부터 내 머릿속에는 이미 뚜렷한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급격한 고령화의 파도 속에서 붕괴 직전에 놓인 요양 시스템, 부족한 인력과 자원, 관리해야 할 숫자로 전락해버린 노인들, 그리고 효율성 앞에서 무가치해진 존엄성. 나는 거의 거봐, 내 말이 맞지라는 심산으로 이 땅을 밟았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미지의 것을 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예단을 확인하는 것에 가까웠다. 그러나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한 요양원의 복도에서 마주친 뜻밖의 장면은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예상했던 위태로움도 혼란스러운 풍경도 내가 증명하려 했던 그 어떤 단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내 세계관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한 장의 시찰 보고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질문이 내 마음속에서 불현듯 떠올랐다. 대체 무엇이 한 사회가 황홍기에 접어든 이들을 대하는 방식을 진정으로 결정하는가? 저는 노인의학을 전공한 의사입니다. 이 길은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 20여 년간의 직업적 소명이 쌓여 올린 결과물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국가의 요양시설을 방문했고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고령화 문제에 관한 무수한 국제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저의 일은 거시적 관점에서 문제를 조망하고 엄격한 논리와 데이터로 시스템을 판단하는 데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전문 분야에서 저는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가진 평가자일 것입니다. 국제시찰단의 일원으로서 저의 직책은 체계적 규범이라는 시각을 대표하여 한 국가가 고령화 문제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위치는 제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본능에 가까운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저의 경험과 지식이 현상의 이면을 꿰뚫고 문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가졌던 모든 관점에는 의심의 여지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전문성과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 시스템의 우열을 쉽게 가려내고 잠재적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권위는 오만함이 아니라 탄탄한 전문 지식 위에 세워진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현상에 쉽게 속는 문외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꿰뚫어 보는 전문가이자 데이터와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내부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선입견은 그토록 견고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 요양 시스템에 대해 가졌던 견해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의료 시스템의 압박에 대한 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핵심적인 편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급격한 고령화 사회인 한국이 노인층을 내버리거나 혹은 적어도 외면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정은 근거 없는 억측이 아니라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저의 깊은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재정, 인력, 인프라 등 모든 자원은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압박 속에서 한때는 인간적인 온정으로 가득했던 시스템이 결국 기본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존엄을 희생하고 복잡한 인간을 관리하기 쉬운 대상으로 단순화시키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시스템이 과부에 걸리면 인간성보다 효율성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된다는 것이 저의 논리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의 요양 시스템 역시 노인 개개인의 존엄성이나 삶의 질보다는 시스템 자체의 효율적 운영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냉혹하게 들릴지 알지만 이는 제가 수많은 사례를 분석하여 얻은 잔인해 보이지만 시스템 논리에는 부합하는 추론이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한국 문화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졌든 이토록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국가라면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편견이 전혀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탄탄한 데이터와 배경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OECD, D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공중보건 전문가라면 누구나 깊은 우려를 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수도인 서울은 인구가 고도로 집중된 거대 도시로서 그곳이 감당해야 할 인구 압박과 서비스 수요는 상상 이상일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때 비용, 인력, 그리고 돌봄의 질이라는 세 가지 요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보고서에서 고령화 사회의 핵심 과제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차원의 전방위적 충격이라고 언급해왔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배경은 제가 처음에 내렸던 부정적인 결론을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 제 생각은 이 데이터들이 한국이 마주할 공영을 이미 예언하고 있으며 저의 방문은 그 예언을 완성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놀라움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거의 확신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러 왔을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제가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제 판단을 곧 검증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 분주한 도시는 정돈되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넓은 거리, 즐비한 고층 빌딩, 바쁘지만 흐트러짐 없는 인파는 현대적인 대도시의 효율성과 활력을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고 공공공간은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 노인들을 마주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원에서 홀로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서 친구와 조용히 담소를 나누거나 길모퉁이를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표면이 보여주는 이러한 문명과 질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저의 첫인상에 좋은 점수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가자는 냉철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도시의 얼굴은 잘 관리된 결과물이며 경제적 투자와 효율적인 행정이 만들어낸 합작품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노인 돌봄처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사회의 깊은 속내까지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핵심 시스템까지 건강하다는 법은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것이 외부의 시선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사회의 보여주기식 행정일 수 있다는 완고한 생각마저 했습니다. 저의 첫 결론은 이러한 아름다운 겉모습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시선은 늘 그 현상을 넘어 제가 미리 설정해둔 문제점을 찾기 위해 그 깊은 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몇몇 장면들은 제 견고한 인식의 호수에 작은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광장물을 추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진지하게 배우는 그분들의 모습은 제게 작은 의외였습니다. 심지어 전통시장에서도 많은 노인 상인들이 손님들과 정겹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삶에 대한 열정과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제가 예상했던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노인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자신만의 사회적 관계망과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 마음속에는 미세한 의문이 싹 텄습니다. 정말로 이들은 사회의 주류 생활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것일까? 이러한 지역사회 활동, 자발적으로 형성된 교류의 장은 마치 이곳의 노인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수동적이고 고립된 상태에 빠져있지 않다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제 판단을 바꿀 만큼 큰 신호는 아니었지만 제 고정관념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내고 현실이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고 단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이변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의 평가자는 여전히 높은 경계심과 비판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의 전문적 훈련은 겉모습이 종종 기만적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도시가 깨끗하고 질서 있으며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사회적 투자의 결과일 수 있지만 그것이 이 사회가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부분, 즉 노인의 임종이나 장기 요양을 얼마나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저의 논리를 고수했습니다. 표면적인 질서는 단순히 자원이 풍족하다는 증거일 수 있으며 깨끗함이 곧바로 존엄성과 동의어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활발한 지역사회 활동 역시 건강하고 형편이 좋은 일부 노인들의 특수한 사례일 뿐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나 치매를 앓는 노인들을 포함한 모든 노인의 상황을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그림들 뒤에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줄곧 의심했습니다. 저는 아직 가장 결정적인 현장, 즉 요양시설 내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한 사회가 가장 취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드러내는 진정한 시금석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의 판단 체계 안에서 오직 전문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는 그 핵심 공간에 깊이 들어가야만 저의 예단을 확신하거나 혹은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첫 요양시설에 발을 들였을 때 저의 감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을에 마주칠 것이라 예상했던 소독약과 병고의 냄새 대신 이곳에서는 은은하고 따뜻한 집과 같은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식물의 맑은 향이 섞인 그 공기는 뜻밖의 편안함을 안겨주었고 시설 전체의 분위기는 제가 익숙했던 차갑고 효율적인 관리센터가 아니라 넓고 환한 하나의 집에 가까웠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복도와 방안을 채우고 벽에는 손으로 그린 듯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으며 곳곳에 놓인 화초와 생화가 공간의 생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방문 앞에는 노인들 각자의 이름과 함께 가족 사진이나 손수 만든 공예품 혹은 작은 소품들이 붙어 있었는데 이 강렬한 개인화의 흔적은 제가 보아온 수많은 요양시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곳들은 대개 개성을 지운 채 통일되고 표준화된 관리를 강조했지만 이곳에는 사람을 억누르는 집단의 느낌 대신 개인의 삶의 흔적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이 단순히 노인을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숨결을 계속 이어가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감각을 단순한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 이후 나는 더 냉정해지려 했다. 이것이 정말 특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린 것인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내가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갔다. 비교하는 것,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것. 먼저 떠오른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의료기술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다. 최첨단 장비, 정교한 데이터 시스템, 효율적인 프로세스,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내가 여러 차례 방문했던 요양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했던 문제는 명확했다.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 기술은 넘치지만 그것을 인간적으로 전달할 시간과 여유를 가진 사람이 부족했다. 그 결과 돌봄은 점점 더 분절되었고 환자는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케이스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그 사이에서 인간적인 접촉은 점점 얇아지고 있었다. 그 다음은 유럽이었다. 유럽은 오랜 시간 축적된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안정성, 국가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이상적인 구조를 갖춘 듯 보인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난다. 과부하다. 고령화 속도는 시스템의 확장 속도를 앞질렀고 많은 시설은 한계에 가까운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돌봄 자체는 존재했지만 그 돌봄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순간들은 점점 더 표준화되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스템은 공정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개인의 차이를 세밀하게 담아내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로 그만큼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적 고립이었다. 혼자 사는 노인들,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삶,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들.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관계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돌봄은 유지되지만 연결은 사라지고 있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떠올리며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기술도, 제도도, 경험도 어느 하나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진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나타나는가? 왜 어떤 시스템에서는 사람이 점점 관리 대상으로 변해가고 또 다른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한 사람으로 남아있는가? 나는 그 차이가 자원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깊은 곳에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행동을 결정짓는 어떤 기준,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니라 시스템을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나는 한국이라는 사례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곳은 완벽하지 않다. 분명 문제도 있고 한계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곳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려는 시도가 시스템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생각을 품은 채 시설 내부의 복도를 거닐며 나는 사소해 보이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수많은 디테일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벽은 단조로운 흰색이 아니라 부드러운 색감으로 칠해져 있었고 곳곳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사쓴 시와 수필이 붙어 있었다. 공동활동 공간에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대신 편안한 소파와 팔걸이 의자가 놓여 있었고 식당의 모든 테이블에는 작은 꽃병이 자리하고 있었다. 식기 또한 획일적인 급식판이 아니라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자기 그릇이었다. 어떤 방에서는 어르신의 침대 곁에 젊은 시절의 사진이나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낡은 물건들이 놓여있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세심하고 비표준화된 요소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곳이 사람을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살게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무균의 환경이 아니라 효율성과 전문성 너머에서 개인의 감정과 삶을 존중하려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스며든 공간이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인간을 관리해야 할 객체로 단순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끝까지 한 사람으로 남게 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였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내가 이전까지 보아왔던 어떤 시스템과도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었다. 관찰이 깊어질수록 제 안의 핵심적인 인지 부조화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곳의 노인들은 제가 예상했던 수동적으로 돌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삶을 소유한 주체였습니다. 돋보기를 쓴 한 할머니는 부채에 정성껏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 옆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은 한가로운 여유를 느끼게 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정원의 화초를 돌보고 있었는데 동작은 느렸지만 시든 잎사귀 하나를 잘라낼 때마다 진심과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공동활동실에 둘러앉은 몇몇 어르신들은 무기력하게 돌봄을 기다리는 대신 제가 잘 모르는 보드게임을 하며 때로는 언쟁을 벌이고 때로는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표정 속에는 생생하고 진실한 생명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무능하고 인지 능력이 저하된 존재라는 제 머릿속의 고정관념과 강렬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취미와 습관, 심지어 독특한 기벽까지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들의 개성을 지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자기 자신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양이란 과연 육신을 돌보는 것인가 아니면 한 영혼의 삶을 이어가는 것인가에 대해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저를 감동시킨 것은 이곳의 노인들이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로 내몰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행동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개인이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물을 건넬 때 어르신이 눈빛으로 감사를 표하며 심지어 스스로 컵을 받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단한 재활 활동 중에도 어르신들은 기계적으로 동작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과 능력에 따라 움직임을 조절하고 요양보호사와 소통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는 피보호자가 아니라 결정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협력자였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식사하며 심지어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할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의지를 존중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저는 남다른 돌봄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충분한 물질적,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지켜주며 스스로가 여전히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지 단순한 의료적 부담이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데 있음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주체성의 보존은 시설 전체의 생기를 불어넣었고 요양이라는 단어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전례 없는 관찰들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한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굳게 믿었던 인력 대비 환자 수, 병상 수, 자금 투입, 질병 관리 등의 데이터 지표로 이루어진 평가 체계가 지금 제 눈앞에서는 어딘가 창백하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지표들은 한 기관의 하드웨어와 효율성을 정확히 측정할 수는 있었지만 이곳에 흐르는 독특한 분위기, 생명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배려, 형체 없는 따스함은 결코 포착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제가 주목하도록 훈련받아온 그 차가운 숫자들로는 눈앞에서 느낀 생생한 생명력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의 전문 지식은 눈앞에 실제 앞에서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내가 지금껏 요양 시스템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해온 잣대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잣대는 넓이는 잴 수 있었지만 깊이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저의 기존 결론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처음에 그 절대적인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강렬한 자기회의가 밀려왔고 한때 확고했던 신념은 조금씩 허물어지며 곧 닥쳐올 완전한 전복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은 거대한 벨벳 커튼처럼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요양원에서 마련해준 숙소로 돌아와 그날의 시찰 노트를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방을 나섰을 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조용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것은 공식적인 회의도 미리 계획된 보고도 우리에게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정교하게 연출된 그 어떤 장면도 아니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하고 어쩌면 눈에 띄지도 않는 밤의 한 조각이었다. 조명도 확성기도 없이 모든 것은 거의 무음에 가까운 정적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시설 책임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내가 복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고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연출되지 않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수한 자연스러움이야말로 모든 위장을 꿰뚫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고 나로 하여금 한 시스템의 가장 깊은 본질을 목격하게 했다. 그곳에는 거창한 서사도 화려한 미사여구도 없었다. 오직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가슴을 울리는 진실만이 존재했다. 이 어둡고 고요한 복도 끝 반쯤 열린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간호사가 나이든 환자의 침대 곁에 몸을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깡마른 체구의 노인은 어둠 속에서 얼굴 윤곽조차 흐릿했고 무언가 불안에 떨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간호사의 손길은 놀라울 만큼 부드럽고 느렸다. 그녀는 응급처치를 하는 것도 서둘러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노인의 손을 잡고 평온한 미소를 띤 채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이내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익숙한 멜로디의 부드러운 자장가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코 전문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은 쉰 듯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온유함과 인내심은 따뜻한 물결처럼 공간 전체를 천천히 채워갔다. 나는 그 순간을 똑똑히 보았다. 노인의 굳어있던 몸이 서서히 이완되고 눈빛 속에 가득하던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며 마침내 평온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그 장면 앞에서 나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몸이 굳어버렸고 심장 깊은 곳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부딪히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 젊은 간호사는 그 어떤 핵심 성과 지표 KPI체도 명시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한밤중에 환자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그 행동으로 인해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공리적 목적과는 무관한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이 장면은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보고서나 회의보다도 한 시스템의 본질을 훨씬 더 깊고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건 그냥 한국 사람들이 원래 따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내가 그 밤에 목격한 장면은 그런 단순한 설명으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개인의 성격이나 우연히 드러난 친절이 아니었다. 반복되고 축적된 어떤 구조,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시스템의 결과였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었다. 왜 이 시스템 안에서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저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나는 이 현상을 세 가지 층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교육과 훈련의 방식이다. 이곳의 돌봄 인력은 단순히 의료 기술이나 간호 스킬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먼저 배우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환자는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과거를 가지고 있고 기억을 지니며 여전히 감정을 느끼는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은 매뉴얼 속 문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는 태도와 기준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화된다. 그래서 이들에게 돌봄은 더 이상 업무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가 된다. 두 번째는 조직 내부에 형성된 문화 구조였다. 이곳에서는 효율성만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물론 시간과 인력, 비용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존재한다. 이 행동이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은 어떤 공식 문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구성원의 판단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누군가가 지켜보지 않아도 평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아도 그 기준은 여전히 작동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규칙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당연함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사회 전체에 스며든 가치관이었다. 한국 사회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정이라는 감정 구조가 존재한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지속적인 유대와 책임의 감각이다. 특히 노인에 대해서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이 사회를 지나온 시간의 축적이며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법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면화된다. 그리고 바로 그 내면화된 가치가 시스템 안에서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나는 그날 밤의 장면을 다시 이해할 수 있었다. 그 간호사가 노래를 부른 이유는 누군가의 지시 때문도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기 때문에 행동했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다. 한 시스템의 진짜 힘은 얼마나 많은 규칙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지 않다. 그 규칙이 사라졌을 때조차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야말로 본질이다. 그래서 나는 결국 처음의 결론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의 장면에서 나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간호사의 노래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 행동이 이루어진 환경이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상황, 그 선행을 기록할 카메라도 평가에 반영될 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해진 절차대로 간단한 위로만 건네고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한 노인의 불안에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응답하기를 선택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한 시스템의 진정한 품격은 감시받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외적인 보상과 제약이 모두 사라졌을 때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타인을 대하려는 선택. 그것이야말로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 스며든 문화이며 이미 기술을 넘어선 인간성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어떤 거대한 지표보다도 이 시스템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마치 번개에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기존의 모든 인식이 순식간에 토대부터 허물어지는 듯 했다. 나는 처음부터 틀렸다. 아주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나의 잘못은 단지 이 특정 기관이나 국가에 대한 판단 착오에 그치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평가하던 나의 기준 틀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틀려 있었던 것이다. 나는 노인 돌봄을 인력 대비 환자 수, 병상 회전율, 자금 투입, 질병 관리 같은 차가운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는 순수한 시스템적 문제이자 효율성의 공학으로 간주했다.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하는 데 집착한 나머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가장 깊은 차원, 즉 사람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하드웨어와 절차에만 집중한 채 소프트웨어와 감정의 무게를 간과했던 것이다. 나의 전문적 훈련은 문제를 구조화하고 결과를 계량화하는 데 익숙하게 만들었지만 그 객관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인간의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생명의 온도를 차갑게 식혀버렸다. 자, 문득 내가 배우고 의지해온 이 전문가적 평가 체계가 공장의 생산 효율은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한 영혼의 평온함에는 결코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문가라 자부했던 내가 이토록 기본적인 문제에서 진정한 핵심을 벗어나 있었다니. 이러한 깨달음은 내면의 해일과도 같아서 나의 모든 자신감과 과거의 경험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날 밤 복도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나는 전례 없는 갈등을 느꼈다. 그것은 수치화와 경험의 격렬한 충돌이었다. 내가 익숙하게 다루던 간호시간, 약물 수능도, 감염률 같은 지표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젊은 간호사의 노랫소리에 담긴 온기나 위로받은 노인이 얻은 마음의 평화를 결코 담아낼 수 없었다. 시스템이 아무리 효율적이고 기준을 충족한다 한들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해받고 존중받고 부드럽게 대우받고 있다는 감정을 주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한 요양 시스템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종종 정확히 측정할 수도 명확히 정의할 수도 없는 것들에 있다는 것을, 이를테면 인간의 존재감, 마음의 안정감, 무심코 건네는 다정함,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 같은 것들이다. 단순히 효율적인 시스템은 생명의 길이를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삶의 질을 높이지는 못한다. 진정으로 좋은 시스템이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부드럽고 연약하며 인간적인 구석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내면에서 들끓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어느새 내 두 뺨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모든 것이 아득해졌다. 이 눈물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다. 20여 년 직업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완전한 붕괴였다. 나의 오만과 편협함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밀려왔다. 이 눈물은 연민이나 감상 때문이 아니었다. 내 직업적 삶의 기반을 이루던 신념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 폐허 위에서 더디고 고통스럽게 재건되는 갑작스러운 각성의 눈물이었다. 나는 생명의 온도를 이토록 차갑고 기계적인 논리로 재단하려 했던 나의 무지함에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잊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차원, 즉 인간성의 빛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낡은 인식의 구조가 무너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생명과 시각이 싹 트는 신호였다. 그것은 한 전문가가 자신의 한계를 깊이 성찰하며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내면의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의 경험을 통해 나는 한 요양 시스템의 본질이 그 규모가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돈과 인프라는 물론 중요하다. 그것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그 자체로 존엄과 인간성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막대한 예산을 가진 기관이라도 하드웨어는 최고일지언정 사람에 대한 배려는 쇠처럼 차가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거대한 돌봄 인력이 그저 서비스를 기계적인 업무로만 여긴다면 진정한 인간적 교감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엄격한 규정과 제도가 있더라도 내면의 온기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경직된 교리로 전락하여 노인들에게 진정한 위안을 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효율적 운영과 올바른 돌봄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 시스템이 기술적으로는 완벽할지라도 핵심 가치에 오류가 있다면 그 최종적인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을 수밖에 없다. 진정한 과제는 단순히 어떻게 해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 해내는가에 있다. 그리하여 나의 최종 결론은 이것이다. 한 사회가 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야말로 그 사회의 문명 수준을 가늠하는 진정한 척도이다. 요양은 단순히 음식과 거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황홍이에 접어든 이들이 여전히 온전하고 존엄한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에는 그들이 개인으로서의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들의 감정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지, 여전히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는지 등이 포함된다. 훌륭한 요양 시스템은 노인을 관리해야 할 환자로 단순화하는 대신 여전히 삶과 감정, 고유한 가치를 지닌 개인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그 어떤 기술적 개입보다도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료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와 윤리적 차원에 깊이 뿌리내린 중대한 명제이다. 이는 요양시설의 담장을 넘어 생명과 인간성, 그리고 세대의 계승에 대한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태도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나는 확신한다. 요양의 본질은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사회와 직업의 뼛속 깊이 뿌리내린 문화라는 것을. 기술은 훈련으로 얻을 수 있고 절차는 정확하게 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화이다. 젊은 간호사가 한밤중에 자장가를 흥얼거린 행위는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가 세우며든 환경, 즉 그녀가 속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잉태한 행동이었다. 그것은 임무와 직책을 뛰어넘는 내적 동기를 상징한다. 이것은 인간 중심의 정신을 일상 업무에 녹여내는 문화이며 배려를 본능으로 존중을 기본으로 여기는 문화이다. 그것은 모든 미소와 손길, 나지막한 속삭임 속에 스며들어 있다. 바로 이러한 문화만이 시스템의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수치화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장 견고한 품질 보증으로 만들어낸다. 이번 경험은 내게 있어 처음 예상했던 시찰 보고서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하찮아 보였던 밤의 한순간이 나의 요양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뒤엎었고 무엇이 좋은 돌봄인가에 대한 내 마음속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 나의 이 보고서, 그리고 앞으로 제안하게 될 정책 권고안들은 이로 인해 깊은 개인적 각인이 새겨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데이터 분석과 이론적 추론의 집합이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생명의 존엄에 대한 재고가 녹아든 결과물일 것이다. 이 경험은 때로 하나의 미세한 디테일, 소리 없는 행동 하나가 그 어떤 방대한 통계 자료나 정책 문서보다 더 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는 나로 하여금 평가 체계의 한계를 다시 보게 하고 수치화할 수 없는 가치야말로 한 시스템의 성공을 결정하는 진정한 열쇠임을 깨닫게 했다. 이번 시찰을 통해 내가 얻은 교훈은 단지 한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고령화라는 도전에 직면한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경고이다. 사회가 늙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가, 혹은 얼마나 많은 시설을 짓는가가 아니다. 더 핵심적인 질문은 우리는 황혼으로 향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이다. 우리는 이 복잡한 윤리적 질문에 예산과 인프라만으로 답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인간적이고 더 존엄한 방식을 찾아야만 한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 한국의 경험은 귀중한 관점을 제공했다. 그것은 효율과 현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인간적 필요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것은 고령화 앞에서 모든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맹점과 오류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한 요양 시스템의 가장 깊은 진실은 화려한 지표가 담긴 보고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대하는가에 숨어 있다. 그 깊은 밤의 복도, 젊은 간호사의 노랫소리가 바로 그 진실의 현현이었다. 시스템은 개개인의 존엄을 진정으로 지켜낼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다. 한 사회의 문명 수준은 경제 발전의 속도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무력한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 나는 스스로의 판단이 옳다고 믿으며 이곳에 왔지만 이제 가슴 가득한 충격과 성찰을 안고 떠난다. 이번 경험은 내게 다른 세계, 내가 과거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주었다. 나의 이 경험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같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이 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의 생각과 깨달음을 공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